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와, 중국의 딥시크가 연일 화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또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보안 문제도 그렇지만 뭐 같은 질문을 해도 언어별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에 좀 휩싸인 건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일단은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낸 것 중에 하나이고요. 네. 딥시크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딥시크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예를 들면 역사와 관련된 걸 몇 개 물어본 거예요. 동북 공정이 정당한가라는 것을 한국어로 물어보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중국어로 만약에 똑같이 이 질문을 하면 네. 중국 동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다. 중국이 이게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물어보면 답변을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질문을 하면 한국과 관련이 있음 정도로 대답을 하고요. 중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냐라고 했더니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우리가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생성형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건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떤 의도나 내용에 맞춰서 했으면 그거 다음에 나올 만한 그럴듯한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어로 질문을 했으면 한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 데이터에서 이제 대답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영어면 영어에서 갖고 오는 게 많고 중국어면 중국어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딥시크 안에 들어있는 여러 모델이 챗GP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 데이터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웹사이트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학습했다라고 추정을 하면 결국에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아무래도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우선주의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학습된 결과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이 딥시크 모델을 갖고 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딥시크 모델을 갖고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나 내용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어별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에서 같이 얘기한 게 이거는 뭐 딥시크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 서버를 쓰고 있는 딥시크의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내가 딥시크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딥시크란 앱을 설치해서 쓰는 경우에는 실제 이것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중국에 가져간다. 뭐 예를 들면은 키보드를 치는 패턴, 속도 이런 것들까지 가져가는데 이런 걸 가져가면 향후에 이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조금 추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중국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로봇이나 전기차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딥시크가 여러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딥시크를 서버에서 쓰는, 그러니까 중국 서버에서 쓰는 버전 말고 이 딥시크를 설치형으로 작게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중국 서버가 아닌 상태에서 제 어떤 기계나 내용에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넣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로봇을 만들 때 이 로봇을 좀 똑똑하게 할 때 AI 언어 모델이 필요한데 그럴 때 딥시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열풍 때문일까요? 오픈 AI 측에서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인 딥 리서치를 내놨는데요. 이 업계 반응은 어때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워낙 화두가 됐잖아요. 네. 화두가 된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아까처럼 오픈 소스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오픈 AI 관점으로 보면 이거를 좀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럼 더 똑똑한 애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한 애인 딥 리서치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딥 리서치가 기존의 딥시크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오픈 AI 측에 따르면은 사람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일을 딥 리서치가 수십 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서비스를 쓰는데 수십 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면 답변이 뚝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딥시크도 이제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뚝 하고 나오는데 이 딥 리서치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생각을 되게 오래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딱 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걸 갖고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를 구석구석 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구석구석 뒤지면서 읽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길게는 2-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2-30분 동안 여러 가지를 한 걸 갖고 리포트나 내용을 써주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이거를 보면 이거 사람이 정말 쓸 법한 아니면은 꽤 우리가 말하는 깊은 그러니까 어떤 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결과물들을 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존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졌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들을 이 AI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구라고 하는 영역 이제 AI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까지 네.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할 정도로 정말 이 딥 리서치가 갖고 있는 성과들, 효과들은 좀 상당히 크고 임팩트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도 혹시 써보셨어요? 네, 써봤습니다. 실제로 네. 이거를 쓰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급 버전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 달에 $22, 그러니까 한 대충 한 3만 원 좀 넘게 내는 게 있는데 네. 아직 여기서는 안 되고 딥 리서치는 한 달에 무려 $200,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네. 그렇게 내도 한 달에 100번밖에 못 써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해서 써봤죠. 네.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사급 논문을 얘가 진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원래 논문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논문에 대한 내 생각도 있지만 논문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른바 선행 연구라는 걸 조사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뭘 시켜봤냐면 제가 2019년에 유튜브 관련돼서 필터 버블 관련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얘한테 알려주고 내가 그 뒤에 후속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너가 그 이후에 있는 후속 연구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는 식으로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 한 8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특수한 키워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필터 버블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 필터 버블이 유튜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드릴까요? 어떤 정치적인 환경까지 조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1번으로 물어봐요. 네. 2번은 제가 거기서 기법을 뭐 SNA 이런 기법을 썼거든요. SNA 기법으로만 조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최근에 머신러닝이나 AI까지 조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3번은 심지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연구의 영역을 어떤 논문이나 저널에서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SCI급 이제 논문에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국내 저술지에서만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번째로는 제가 이걸 2019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구의 범위를 2019년 이후로 해드릴까요? 전체를 해드릴까요? 최근 3년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는 심지어 그렇게 몇 개를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언어는 한국어로 해드릴까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또 써줬어요. 얘가 말한 1번은 내가 그럼 연구의 영역은 이 정도고 나는 SNA 말고 머신러닝으로도 해주고 세 번째로는 연구의 범위는 이렇게 해주고 SCI급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혼자서 자기가 이 논문도 봤다가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다른 단어도 쳐봐야지. 혼자서 막 그걸 혼자 혼잣말을 얘기해요, 해요. 막? 네, 혼잣말을 자기가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이 사이트도 봤다가 저 사이트도 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을 봤다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 막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쭉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하고 자기가 웹사이트 한 18개 이상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딱 하는데 야, 이 정리된 내용이 제가 정말로 이 내용을 그대로 논문에 붙여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 녀석이 출처랑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데 2019년 이후에 이쪽 솔직히 리서치를 좀 잘 안 했거든요. 네. 2021년인가 2022년에 제가 전혀 몰랐었던 연구의 영역이 되게 재밌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로 파보면 되겠다라고 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다 야 이거 거의 박사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리서치한 급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AI 관련 연구하신 그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딸이 약간 암과 관련된 좀 난치병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15만 달러 이상을 주고 리서치를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GPT한테 시켜도 얘가 더 그럴듯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이 정도의 퀄리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딥시크는 같은 질문도 네. 이 언어를 다르게 하면 다르게 답변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딥 리서치도 그래요? 딥 리서치 같은 경우도 결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또 답변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차이인 거예요. 얘가 알아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런 거에서 너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걸 제가 좀 디테일하게 주면 말씀하신 그런 옵션들로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중국 데이터로만 해, 뭐 일본 데이터로만 해.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단적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이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언어별로 극단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들은 좀 결은 좀 덜하다. 이런 걸 좀 맞춰놨다라고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부각된 거잖아요. 네. 구글에서도 딥시크를 의식한 듯한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소스다, 가성비다 이거였잖아요. 그 구글은 되게 싸게 갑자기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 가성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기업에서 이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웹 서비스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마다 건당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건당 돈을 내는 비용을 실제로 딥시크 V3보다 그 딥시크 V3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고 경쟁사가 오니까 야 그럼 우리가 가격 싸게 낼게. 이래서 대화당 원래 토큰당 이게 그러니까 딥시크 V3가 0.014달러였는데 이게 이번에 구글에서 0.019달러를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딥시크가 이게 할인 기간이었어요. 할인 기간. 그래서 이번에 할인 기간이 끝나서 아마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거예요. 그러면 올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딥시크가 더 비싼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딥시크가 가지고 있었다는 장점들을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따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싸게 아니면 더 똑똑하게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어서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인간의 버금가는 AI가 10년 안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AI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딥시크 같은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샘 알트먼이 얘기한 게 AI 사용하는 비용이 매년 10배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아주 최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때 AGI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처럼 여러 가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머지않아 올 수 있다. 향후 10년 안에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사급 이런 애가 벌써 지금 그 AI 딥 리서치를 쓰면은 박사 초입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0년 있다가 이 AI가 더 똑똑해지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구루, 그러니까 정말 어떤 권위자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을 10년 안에 누구나 그냥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샘 알트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뭐 이렇게 뭐 논문도 써주고 당장은 다 너무 고맙죠. 좋죠. 편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미 약간 대학가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AI를 너무 잘 쓰는 친구들이 이제 1, 2학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응용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그럼 이런 게 너무 편하니까 네. 원래 해야 되는 원론적인 공부 있잖아요. 이걸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이걸 수 좀 있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되게 똑똑하게 답변을 잘 주긴 하는데 얘가 틀리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딥리서치를 썼을 때 모르는 영역이 나오니까 이거 재밌다. 이걸 더 파봐야지. 라고 하는 건 제가 그쪽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네가 주는 응용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있는 거를 딱 되게 최신 정보로 보고 내가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껍데기뿐인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AI가 되게 좋은 결과를 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교육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서 되게 철학적이거나 근본적인 지금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허울뿐일 수 있고 AI로 도움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AI가 못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틀린 답을 하거나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이거나 그걸 더 우리가 깊이 팔려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래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좀 뭐 AI가 다 해주니까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역으로 진짜로 우리가 AI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샘 알트만도 이런 AGI 시대가 와도 인간의 능동성이나 의지, 결단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적응하는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단력 있게 AI한테 내 거 아니고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하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용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원적인 인간의 학습 방식들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오픈 AI가 일본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픈 AI가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왔었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는 대부분 비공개로 하거나 그냥 오픈 AI의 거를 우리가 쓰겠다 정도였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일본하고는 강력하게 많이 뭔가 움직임이 바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중일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투자도 하고 R&D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